네, 반갑습니다. 부족해요? 이쪽은 아직 안 갔어? 응? 응. 왔잖아. 3개? 남았어? 괜찮아? 응. 자, 반갑습니다. 우리 저기 3월인가 4월에 한번 했었죠? 그쵸? 그리고 지금 오늘 2번째인데, 그때는 사실 제가 설명회를 해도, 사실 그때는 관심도가 좀 적을 때죠, 논술에. 지금 뭐 최저 맞추기도 힘든데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그때 대충 했습니다. 안 올 줄 알고 대충 했는데, 이제는 이제는 관심도가 높아질 때니 안 하던 프린트도 복사해서 갖고 왔어요. 이런저런 자료들이 프린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시 논술과 관련된 얘기를 하기 전에 논술 얘기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이제 어차피 우리가 그 논술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첫 번째는 할 거냐 말 거냐,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지원할 거냐가 오늘의 주된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려면 정시와의 관계성 속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2023학년도 정시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구조 환경을 좀 이해해야만 수시에서의 필요성의 강도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갖고 온 게 대입 구조를 먼저 갖고 왔습니다. 1번에. 작년에 문이과 통합되고 나서 이런 자료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이과 통합되고 나서 사실은 엄청난 구조 변화가 있었고, 작년에 한번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했던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그게 시장에 소문이 나고 학생들은 그걸 바탕으로 또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작년의 패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럼 작년에 어떤 패턴이 있었냐, 이걸 먼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확통 선택자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럴 건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작년에 어땠고 올해 또 어떠할 건지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1번에 보시면 표 1에 일단은 표 1에 보시면 지금 확통을 선택한 사람들과 미적 기하를 선택한 사람들의 등급 보이시죠? 옆에 1등급, 2등급 이 어느 정도 돼 있냐, 밑에 읽어보시면 작년 6평 기준으로 이과생이 1등급 비중이 96.2%입니다. 놀랍죠? 이과생이 96.2%고요. 그 다음에 본수능에서는 85.3%가 1등급이에요. 이 말은 확통을 선택한 사람들이 1등급 받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 수학에서. 2등급은 보시면 6월에 28.9%고요. 그 다음에 본수능 때 보시면 24.5%예요. 그러니까 2등급에서 지금 2등급을 받고 있는 학생들, 6평에서 받은 학생들이 수능에서 2등급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거죠. 작년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올해 확통, 올해 6평이거든요. 올해 6평제로 보시면 26.8, 1등급은 5.3%로 좀 올랐고요. 작년에 3.9%였잖아요. 5.3%로 올랐고 2등급은 26.8%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올해 작년을 기준으로 유비 추론을 해보면 올해는 본수능에서 2등급이 더 24.5%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추론이니 안 그럴 수도 있다. 우리가 또 통계적으로만 사는 존재는 아니니까 안 그럴 수도 있다. 어찌됐든 작년의 구조는 그러하였다.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이제 요거는 표준 점수인데요. 그냥 원점수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기하나 미적을 하는 친구들이 표준 점수도 더 많이 갖고 가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그 얘기고요. 표 2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작년에 통합수능 첫 해 인문계학과 합격선이 대폭 하락했다. 이건 좋은 일이죠. 그죠? 네. 왜냐? 그러니까 인문계학과 학생들이 수능을 잘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선도 떨어진 겁니다. 그쵸? 근데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판단할 때 그럼 떨어졌으면 땡큐네. 내가 올해 지원할 때 합격선이 떨어졌으니 나는 올해 유리한 거네 라고 볼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그널은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라 이과생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 3페이지에 이제 그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계학과 지원 시에 이런 학교를 쓸 수 있어요. 보이세요? 좌측에 건대 식품유통, 동국대 건축공학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이 점수대. 그런데 인문계학과에서는요.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과생이에요. 그렇게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동국대 생명공학과나 홍익대 컴공을 갈 수 있는 학생이 인문계학과 지원 시에 서강대 인문이나 중앙대 경영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대 식품영양학과나 세종대 컴공이 한양대 사회나 성균관대 인문을 쓸 수 있어요. 심각하죠? 그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기하나 미적을 시험 본 학생이 진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어떤 전환을 할 가능성이 매우 그 유인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학교를 보면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문과를 학생들이 문과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문과가 취직이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과가 취직이 훨씬 잘 돼요. 그러니 생존상 이과를 가는 거예요. 이과가 마음에 들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가는 건데 여기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 학교도 생존에 중요해요. 그죠?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문과는 취직이 안 되지만 학벌을 높여서 취직할 가능성을 염두하겠죠. 그거 갖고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론이 어땠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보시면 밑에 표 4가 작년의 결과입니다. 교차 지원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강대 모 학과에 기하나 미적을 시험 본 학생이 그 학과 인원의 80%나 의미해요. 이해하셨어요? 80%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순수 혈통들, 그 확률 술수 혈통이 서강대 모 학과에 입학한 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나머지는 다 정체성을 전환한 친구들이에요. 80%가. 이해하시죠? 네? 서울시립 때 80%, 한양대 74%, 연세대 69%, 쭉 해서 보시면 지금 숙명여대는 잘못됐어요. 27%입니다. 숙명여대 27%쭉 해서 보시면 총 합계가 40% 정도 됩니다. 이게 정시 기준입니다. 지금 정시.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올해 이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어떤 개별자로서의 개별자로서의 나와 이런 통계적 존재로서의 한 인간은 구별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다고 내가 못 갈 건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은 없죠. 그건 본인의 주체적 선택이니까. 근데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면 올해 아까 얘기했죠. 인문계열 성적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올해도 이걸 이미 경험했어요. 작년에 경험한 친구들은 사실 잘 모르고 그냥 막 쓴 거고요. 올해는 작년에 이걸 한번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입시 전략을 짤 때 이 데이터가 다 있겠죠. 그쵸?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유인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사실은 대단히 정시로 입학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확통을 선택한 사람들이. 그거는 확통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쵸? 미적을 선택한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하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죠? 어찌됐든 예전에는 그러니까 문과가 꿀빠인 거예요. 이 통합되기 전에 문과가 꿀빠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쵸?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도 그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정시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 저도 가슴 아픕니다. 문과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저도 미워요. 이과 애들이. 그 로봇 같은 새끼들이. 감히 인간을. 뭐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구조이다. 맞죠? 그거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요, 제 말은. 그래서 정시 상황이 안 좋으니 그럼 수시를 해야 되지 않겠냐? 네, 바로 그겁니다. 특히 문과생들 수시 대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결론이에요, 사실은, 오늘의. 정시가 어렵다. 수시도 열심히 해라. 열심히는 하지 말고 대충 해라. 열심히 할 건 크게 없다. 근데 대비는 해야 된다. 예전처럼 문과가 꿀 빨던 시대는 끝났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 된다가 사실 오늘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챕터는요. 여러분들이 수시 모집할 때 알아둬야 될 기본적인 데이터들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입시 전략을 세울 때, 수시 전략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고려할 수 있는 변수들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표 5는요, 어디를 눈여겨보시면 되냐면, 그 구분해 보시면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 합계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졸업생 및 검정고시 항목이 6월 모평에서 9월 모평을 지나 수능으로 가는 흐름을 보세요. 7만 1,050명에서 7만 6,674명으로 변했다가 수능에서는 14만 5,397명이 됐죠. 이해하세요? 이게 뭘 의미하죠? 9월 모평 이후에 9월 모평까지 전혀 시장, 이 입시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던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이에요? 어떤 놈들이에요, 여기? 에? 대필스예요, 대필스. 대학 다니는 애들. 갔으면 땡이지. 낙장 불입인데 다시 집어든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9평까지 한 번도 우리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던, 모의고사에 들어오지 않았던 인간이 몇 명이 늘었어요, 지금? 약 몇 명이에요? 계산 안 돼요? 대충 약 7만 명이 늘었죠. 그러니까 안 잡히던 애들이 7만 명이 늘었고요. 네? 저한테 이런 자료를 보내준 양반의 말에 따르면 야들의 평균 등급이, 그러니까 그 전년도 등급이 2.5 정도 된다니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걔들이 한 번도 이 종족을 감추고 있다가 수능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위로 쑥 들어오는 거야, 걔들이. 그러면 이 위에 있던 애들은 어떻게 돼요? 나는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쑥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해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 9평에서 이 논리대로라면 9평에서 수능을 비슷하게 봤다. 9평 등급과 수능 등급, 9평 점수와 수능 점수가 비슷하다. 그럼 걔는 뭐 한 거다? 선방한 거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보면 이걸 고려하면 오히려 점수가 오른 거예요, 걔는. 그러니 9평에서 애들이 그래요. 9평을 잘 봤는데 수능을 망친 애들은 자기가 못해서 수능을 망쳤다고 자기 탓을 합니다. 뭐 이런다고. 물론 그날 멘탈이 흔들려서 망쳤을 수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망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9월에 맥시멈, 이건 여러분 다 통계치입니다. 여러분들 개별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한 명 한 명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야, 좀만 힘내면 수능 대박 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9평을 기준으로.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거 할 때 수시 논술 지원할 제가 한 명 한 명 하거든요. 물론 여기 담임 선생님들도 하시지만 논술은 저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이런저런 창구에서 정보를 들으면 좋으니까 하는데 저는 엄격합니다. 9평 기준이야. 9평이 맥스다. 그 판단 근거가 이거예요. 9평이 맥스고, 근데 애들이 항상 저한테 와서 그러죠. 선생님 여기서 내 요번에 생활관료 요거 틀려갖고 등급 떨어졌거든요. 요거 올리고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혼자 막 판타지를 쓰죠. 그래서 최저를 막 맞춰가요. 혼자 판타지로. 그럼 저는 이제 그럼 네 맘대로 해라. 나한테 와서 좋은 거 하지 마라. 나는 기준이 뭐다? 9평이다. 9평 정도만 맞추면 잘한 거다. 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이거예요. 뭐야? 반수생이 9평까지도 시험 안 봤던 놈이 7만 명이 들어온다. 근데 공부 꽤나 하는 놈들이다. 이걸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입시 전략 짤 때요. 표 6은 뭐냐? 그럼 9월 모평에서 평균적으로 등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등급 이상 2등급 미만에 있던 학생이 평균 등급이 상승한 건 5.1, 유지한 거는 약 30%, 떨어진 거는 66%예요. 떨어지죠. 실제로 떨어져요. 2등급 대에서는 상승이 16.4, 하락이 56 이래요. 실제로 떨어지죠. 올라가는 애들보다, 유지하는 애들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건 뭐예요? 실제로 내가 그냥 추론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를 봤더니 9평에서 수능의 점수가 떨어지더라고요. 왜? 낙장불입들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과목에서 주로 그렇게 되냐? 밑에 보시면 언어에서 주로 그렇게 됩니다. 언어 70.3%, 하락 58%, 47% 난리 났죠. 근데 외국어는 54%, 46% 이렇거든요. 자, 근데 지금 수리는 여기 수치가 잘못됐어요. 제가 이거 해갖고 드래그 해갖고 잘못했나 봐요. 근데 확실한 건 수리 맨 위에 하락 보세요. 1등급 하락이 20.3%죠. 이건 맞아요. 이건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원래 봤던 자료에 의하면 수리는 안 흔들려요. 수리는 잘 안 흔들려요. 9평이 거의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수리는. 네? 올라가는 애들도, 근데 이 진폭이 적어요. 수리는. 수리 실력은. 근데 언어가 난리를 칩니다. 언어가.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성적 가져와서, 등급 가져와서 9평 등급 보고서 이제 야, 학교 여기 써라 저기 써라 할 때, 수리가 예를 들면 2등급이야. 그럼 마음이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국어로 2등급을 맞췄어. 그래서 국어 사탐이 뭐 두 개 합 4야. 그럼 이제 멘붕 오는 거예요. 국어? 이건 미친놈이고, 이거 믿을 놈이 안 되거든. 친일파 같은 놈이에요. 믿을 놈이 안 돼요. 그래서 국어가 더, 요거 기억해 주세요. 국어로 최저 맞추는 사람은 더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런 얘기들입니다. 넘기세요. 자, 이제 논술로 오겠습니다. 여태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의 연계성 속에서 지금 구조하고 변수들 몇 가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스로 입시 전략을 짤 때도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버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이건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나는 이 자료를 신뢰하지 않겠어. 난 나를 신뢰하겠어. 그게 제일 좋은 자세예요. 난 오를 수 있어. 그게 사실은 더 좋은 자세예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마음이고요. 실제로 전략을 짤 때는 객관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걱정하는 건, 야, 뭐 다 비관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까봐, 혹시나. 열심히 하면 오릅니다. 네?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열심히 안 했겠냐?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들 하나하나 열심히 하면 다 올라요.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좀 고민해 볼게요. 33개교에서 36개교로 늘었는데 인원은 줄었습니다. 56명인가? 뭐 그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큰 차이 없고요. 그 다음에 표 9에 보시면 요거에 의미하는 바는 여전히 중상위권,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논술 비중이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뽑는다. 그래서 상위 5개 대학은 19.2%, 12개 대학은 18.8%, 29개 대학은 17.4% 이렇습니다. 큰 의미는 없지만 그렇다. 그 다음 표 10, 경쟁률 적어놨어요. 평균 경쟁률입니다. 물론 학과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그래도 평균 경쟁률 보면 상위 5개 대학이 41.66 대 1, 7개 대학은 32대 1, 14개 대학은 25대 1 정도 됩니다. 그 위에 제가 실질 경쟁률은 대략 명목의 60% 수준이라고 했으니 명목은 뭐냐면 최저 못 맞힌, 실질 경쟁률은 최저 못 맞힌 애들 날리고 실제로 가서 시험 본 애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경쟁률은 곱하기 10분의 6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 예를 들면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10대 1에서 15대 1 사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 실질 경쟁률은. 그러니 사실은 그렇게 경쟁률이 높은 게 아니에요, 논술이. 되게 우리가 뭐 로또야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그 논술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다짐 속에 나온 일종의 정보입니다. 난 논술을 하지 않겠어 라면서. 사실은 정보 왜곡이죠. 사실 경쟁률이 10몇 대 1 하는 시험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가고 사회 나갈 때 뭐 자격증 같은 거 한번 준비해 보세요. 10몇 대 1 경쟁률도 아니에요. 공무원 경쟁률이 얼만데. 그러니까 사실은 준비하면 아예 가능성이 높다고는 얘기할 수 없죠, 사실. 사실은 15대 1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 15명 중에 1명 뽑는다고 하면 발발발 떨리거든. 그게 실제로 보는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실제로 경쟁률은 중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 한 15대 1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렇고요. 넘기시면 올해 전체적인 제가 거기 나와 있는 표에 보시면 지금 이제 이거는 그냥 정리해 놓은 거예요. 최저 기준을 정리해 놓은 건데 좀 변화된 거는 뭐 성균관대가 영어 필수를 없앴다든가 그다음에 이런저런 대학이 뭐 세종대가 좀 완화했고 숭실대는 좀 높였고 그거 하나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건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전체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최저가 완화되고 있어요. 완화되고 있고 성균관대가 사실 그렇게 한 건 엄청나게 완화시킨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신 비중도 전체적으로 완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안 봐요, 내신도. 줄어들고 있다. 요게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요새. 그런데 요러니까 야 내신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건 아니에요. 내신 너무 신경 쓰셔야 돼요. 알겠죠? 자기 내신에 맞는 학교를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내신 많이 보는 학교 동그라미 치세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펜이 없어요? 그거 외우세요, 그냥. 아니면 듣고 나서 나 여기 못 써. 그럼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경희대 내신 많이 봅니다. 경희대.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내신 높은 애들은 꼭 쓰셔야 되는 학교예요, 여기가. 내신 높은 학생들은 꼭 쓰셔야 되는 학교고. 내신 낮은 사람은 경희대 저기요. 서울캠이에요. 수원캠은 괜찮아요. 서울캠은 보통 2등급 초반대 애들이 붙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변환 점수예요.
자기 전체 평균 아니고요. 학교마다 변환 점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했을 때 2점 초반대들이 거의 붙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경희대는 그 정도 안 되면 쓰지 마라. 그 다음에 이화여대. 알겠죠? 이화여대 쓰시면 안 돼요. 내신 안 좋으면. 이화여대도 1점 후반대 정도가 돼요. 근데 이화여대 1.7 막 이래요. 합격자가. 그럼 1.7이 미쳤다고 이화여대 갑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다 변환 점수예요. 그래서 내가 3점대인데 이화여대 점수 넣었더니 1점대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 걔들의 변환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요거 이제 구평 보고 나서 바로 원서 접수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의 변환 점수를 미리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학교별 나의 변환 내신 점수 있잖아요. 그걸 미리 다 해놓으셔야 되는데 그거 어디죠? 진학사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금방 나와요. 진학사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앉아갖고 자기가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시간에 확률 통계 더 하시고요. 거기 들어가면 호록호록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시면 돼요. 이거 미리 반드시 해놓으세요. 뭐요? 학교별 변환 점수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본인이 하기 힘들면 부모님한테 시키세요. 나 지금 바쁘니까 이거 좀 해놔라. 시키세요. 알겠죠? 그 기준으로 경희대, 이화여대 그리고 하나가 동국대 경찰행정이에요. 여기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덜어 있어요. 동국대 경찰행정 덜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려요. 넌 경찰 못해 하지마. 여기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는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경찰 뭔가 좀 내 인생이 확정되는 느낌 들죠? 여기 가면 나는 앞으로 요 길만 가면 되는 어떤 안정성?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근데 물론 뭐 내가 경찰이 꿈이면 써도 되는데 저 여태까지 여기 가겠다고 하는 애 중에 제가 진짜 오랫동안 논술을 가르치면서 여기 쓰겠다고 하는 애 중에 붙는 애를 전 본 적이 없어요. 전 매년 말려요. 쓰지 마라. 근데 또 쓰고 떨어지고 쓰고 떨어지고 계속 그래요. 근데 여기는 내신도 높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어려워요, 들어가기. 세상에 공짜가 딱 봐도 좋아 보이죠? 경찰행정. 좋아 보이잖아? 이런 데는 남들도 다 좋아 보여요. 들어가기 힘들다. 자, 요 학교들이 내신을 좀 많이 보는 학교들이에요. 이 학교들은 좀 피하셔야 되고요. 저 여학생들한테 굳이 얘기하자면 여대 2개 갖고 고민하는 학생이 있어요. 덕성여대하고 서울여대. 요거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하지 말까요? 자존상이에요? 내가 거기 가려고 재수한 줄 알아? 뭐 이런 생각인가요? 혹시나 요거 고민하시면 내신이 좋은 사람 서울여대고요. 안 좋은 사람 덕성여대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아까 기준이 뭐다? 기준은 여러분들 구평 등급이 기준이에요. 최대한 어떻게? 요거를 보수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합리적으로 전략을 짜는 거다. 그래서 구평에서 내가 실수했으니 수능에서 이렇게 하면 더 높아질 거야 라는 생각 가급적 좀 줄이시라는 겁니다. 선생님 진짜 실수했거든요. 그러면 수능장 가서도 실수해요. 그 과목은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수능장에서는 완벽하게 할 자신이 있어요? 실수가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건데 그것까지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평 기준으로 한다는 거. 이게 맥스예요. 맥스. 보수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여기서 학생부 쓰는 사람들이 있으면 학생부는 낮게 쓰시고요. 논술은 높게 쓰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생부를 낮게 안정적으로 쓰시는 거고 논술을 그 위로 쓰시는 거예요. 학생부 쓰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논술을 학생들랑 비슷하게 쓰지 마세요. 논술은 욕망의 과목이에요. 알죠? 욕망하세요.
정시로 내가 못 가는 학교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학생과, 그러니까 논술의 안전빵.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이런 착각을 하더라고요. 학교 레벨이 떨어지면, 여기가 더 안정적으로 합격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얼토당토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논술에서도 안전빵이 있죠. 논술의 안전빵. 논술의 안전빵은 뭐다? 무조건 뭐예요? 최저예요.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 그 최저에서 좋은 학교를 쓰면 돼요. 어차피 안전빵은 없거든요. 자기가 학교 레벨을 낮춘다고 합격 가능성이 올라가는 건 정시고요. 수시는 그렇게 안 됩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그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것 중에 학생부보다 높게 쓰는 거라고요. 구조적으로.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1차 있잖아요. 1차가 뭐냐면 수능 전. 1차가 경쟁률이 확실히 여러분들 낮습니다. 그러니까 1차는 제가 보기에 뭐다? 필수다. 1차는 필수다. 그럼 어떤 애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납치당하면 어떡하죠? 저는 살면서 납치당한 애를 제가 10몇 년 이 짓 하면서 납치당한 애 딱 한 명 봤어요. 웬만하면 내가 이렇게 진짜 이렇게 묶을 자세 이렇게 하고 나 좀 납치해주세요. 아무도 납치하지 않습니다. 납치 걱정은 하지 마시다. 납치 안 당한다. 그래서 1차는 여러분들 보시는 게 좋은데 선생님 볼만한 학교가 없어 그러면 안 보셔도 돼요. 근데 내가 여기는 적절하다. 근데 선생님 수능 전이라 부담스러워요. 뭐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짜증나게. 아니 뭐 시험이 다 부담스럽지 그러면 뭐 안 부담스러운 시험이 어딨어. 네? 그게 뭐냐면 정신 산만해질까 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략적 접근이 아니에요. 감정적 접근이죠. 물론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니 감정적으로 행동하지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움직여야지 자기 감정이 편한 쪽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되게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죠. 아직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감정은 불편하더라도 이게 합리적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 감정을 따라가고 그걸 합리화시켜요. 납치 이런 게 그런 거예요. 그게 합리화시키는 거거든요. 별로 좋은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1차를 시험 보시는 거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1차가 아까 왜 그러면 1차가 경쟁률이 낮냐? 방금 그것 때문이에요. 부담스러워요. 이것 때문에. 납치당할까 봐요. 그런 게 쌓여서 경쟁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역으로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합리적인 겁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걸 지금 여기서 할 수는 없고요. 몇몇 가지 이런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정도만 얘기해도 자기가 집에 혼자 앉아서 짜도 딱 나와요, 답이. 딱 나옵니다. 합리적으로만 생각해도 뚝뚝뚝뚝 나와요. 물론 완전히 나오진 않지만 아웃라인은 잡을 수 있다. 그럼 그 안에서 만약에 아웃라인이 잡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갖고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쉬운 거예요. 어느 학교를 쓸 것인가 결정하는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다 당해보셨잖아요. 그냥 괜히 뭐 자기는 어차피 떨어졌는데 시험장 가고 돈 아깝다고 이렇게 앉아갖고 그림 그리다 나오고 뭐 이런 학생들 여기 있을 거예요. 경험이나 해보자 뭐 이러면서 가가지고 남들 막 죽기살기로 쓰고 있는데 자빠져가지고 뭐 이러면 엊그저께 작년에 여기서 단과 들었던 학생이 그 한양대학교에 붙었어요. 경영학과에. 그래서 그 친구랑 여기 와갖고 밥을 먹었는데 그 친구도 성균관대학교에 시험 보러 갔대요. 근데 가서 막 썼는데 너무 잘 써지더래. 그래갖고 그냥 연습하러 간 거야. 자기가 떨어진 줄 알아. 최저 못 맞췄어. 근데 너무 잘 써져갖고 더 막 짜증이 났대요. 근데 한양대 붙었어, 걔는. 어이없게도. 자기도 어이없어요. 잘 붙을 줄 몰랐는데.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보수적으로 정리를 하면, 사실 합리적으로 정리를 하면
1차도 보셔야 되고 학교들도 금방 이렇게 조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제가 이런 거를 하루에 1년에 몇백 명씩 상담을 하면 이제 그냥 여러분 등급 보자마자 바로바로 나와요. 거의 진짜 1분도 안 걸려요. 여기 가. 그래. 그럼 다예요? 다야. 너 여기 쓰면 돼. 그럼 이제 어떤 애들은 앉아갖고 따져요. 왜 여기 써야 되냐. 그럼 하나하나 설명해주면 또 반박을 못해요.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명한 거예요, 사실은.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몇 가지 기준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됐죠? 작년에도 여러분들 논술 준비도 하시고 하셨을 건데, 요번에 이제, 작년에 하셨던 분들은 사실 조금 더 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시 이제 뭐 저하고 수업을 하든 아니면 뭐 다른 데 가서 하시든, 7월, 늦어도 8월 안에는 시작하셔야 9월에 시험 보실 수 있다. 9월에 1차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늦어버리면 사실 좀 불안합니다. 작년에 잘했다 해도 그 감을 올리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면 7월에 조금 더 여유 있다 싶으면 8월에 시작은 하시는데 너무 최저 아직 못 맞췄어요. 여기 이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최저를 맞추고 이렇게 하는 단계적인 게 아니고요. 그냥 우르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최저도 맞추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최저를 맞추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최저를 맞췄으니 수능장 가서도 최저 맞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늦으시면 아무래도 좀 감을 살리기가 좀 시간이 촉박하다. 그런 점. 왜냐하면 만약에 8월에 시작하시면 사실은 전까지 뭐 1차를 시험 본다 그러면 6번 정도 쓰고 가는 거예요.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저 할 말은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빨리 해. 외고 5점대면 타격이 큰가요? 네? 외고 5점대. 네. 타격이 커요? 타격이 크냐고요? 네. 그러니까 외고 5점대면 무조건 막 질러야 돼요. 아까 써놨지만 내신을 안 본 학교들이 다 위에 있어요. 그래서 막 질러야 돼요, 위로. 5점대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중간에도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최대한 내신이 나쁜 친구들은 상위권 대학으로 쓰는 게 유리하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본 친구 아니에요? 나보고 아까 비웃었죠? 아니, 내가 왜 저 친구가 내 비우는 걸 봤거든요. 굉장히 모멸감 느꼈는데, 왜 비웃은 줄 알아? 비웃을만 했어요.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여기다 걸쳐놓고, 마스크를 착용 안 하는 줄 알고 계속 이렇게 입을 가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실은 마스크가 없어진 줄 알고 제가 지하실에 있는 차에 마스크를 가지러 가는 중이었어요. 여기다가 저 친구가 내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마스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다. 다른 질문. 네. 만약에 논술 하게 되면 네. 일주일에 3시간 정도씩만 하면 되나요? 네. 3시간 하는데 제 원칙은 작년까지는 제가 그 조교들하고 같이 했는데 올해 제가 바꿨습니다. 원칙을. 그래서 첨삭을 제가 다 한다. 미친 짓이죠. 근데 바꿨습니다. 올해 제가 투신하기로 했어요. 일산정소를. 그래서 수업은 그렇게 하는데 숙제를 제가 따로 내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날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한 번 더 올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 다 맞춰서 불러서 첨삭을 다 직접 할 겁니다. 근데 그 외에 공부를 따로 더 할 필요는 없어요. 수능이나 열심히 하세요. 논술은 그거면 족하다. 그래서 안 됐어? 그럼 그것으로 족하다. 그것으로 합격했어? 또 그것으로 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막 가지고 불철주야 막 이렇게 한다고 붙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비를 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대비를 한다. 그거예요. 그냥. 나머지는 하늘에 맡긴다. 이해돼요? 네. 더 이상 하면 밸런스가 무너져요. 그래도 결국은 중심은 수능이에요. 수능에 영향을 줄 정도로 논술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
사이드다. 또, 잠깐만요. 상경계를 상경계, 네. 상경계는 뭐또 수리논술, 네. 수리논술 하고 싶으면요, 그 입학처 들어가서 자료실에 보면 작년, 재작년 수리논술 문제 다 있거든요. 원하는 학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내가 수리논술 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작년, 재작년 문제를 봤는데 풀만 해요. 그럼 하는 거고요. 모르겠어. 그럼 안 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자기 실력을 그것으로 검증하시면 돼요. 저는 선생님 수리가 뭐 점수가 어쩌고 그런 얘기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보면 돼요. 봤는데 풀려. 그럼 하는 거고 안 풀려. 그럼 안 하는 거야. 알았어? 작년, 재작년 이 두 개치만 풀어보세요. 그럼 나머지는 사실 다 수학 문제예요. 그 정도 수학적 레벨이 올라있다. 그럼 수리논술 하면 돼요. 근데 수리논술을 막 또 어떻게 따로 준비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돼요. 어차피 수리적 그 논리를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준비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다. 됐어요? 네, 다음. 네. 특성화본 내신 반응이 똑같아요. 그래 똑같이 네, 똑같아요. 또, 됐어요? 됐어요? 네. 네, 다음. 네, 이거는 진짜 처음 하는데 늦은 거 아니에요? 안 들려요. 이번에 처음 문제하는데 네, 지금 늦은 거 아니에요? 지금요? 늦은 거 아니냐고요? 그건 본인 역량에 따라 달라요. 네, 본인 역량에 따라. 사실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늦었어요.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안 늦었어요. 근데 사실은 본인 역량을 몰라요. 내가 논술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내 논술 역량을 어떻게 알아요? 맞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한 4번 정도 써보면 알아요. 난 이 정도? 이렇게 하고요. 또 써봤는데, 한 서너 번 써보면 감이 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역량은 해봐야 한다. 그러니까 늦고 안 늦고도 그 다음에 결정해도 되는 거다. 됐죠? 네. 그러니까 그걸 절대적, 그 객관적 기준이라고 하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 됐어요? 오케이, 다음. 아까 저쪽에 손 들었었는데, 누가? 네. 기본부터 어떤가요? 기본부터 수업이요? 제가 첨삭하면서. 그러니까, 기본을 다시 하긴 하는데 길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이해시키고 바로 문제 푸는 거지. 기본부터 하는 거는 사실은 3월부터 했죠. 지금까지. 했지만, 첨삭하면서 혹은 예시답안 설명하면서 다시 다 합니다. 하는데, 여태까지 3월부터 지금까지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그 유형 연습이거든요. 사실은, 기본은. 그 유형에 대해서 몇 번 연습을 한 거예요. 여태까지. 근데 그 연습 기간은 빠진 거죠. 그 연습할 동안에 본인은 수능 공부에 집중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한다면 그 유형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 연습은 못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거의 그 학교로 그냥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실전으로. 그러면 여태까지 기본이 안 돼 있으니 어떡하냐 하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겸사겸사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럼 기본은 언제 하냐? 사실은 수업 시간에는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첨삭하면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또. 네. 접수할 학교를 정해놓고 그 학교 논술만 써가지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써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점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학교를 개별적으로 하면 수업이 불가능해요. 다 다른 문제 풀었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전략이 그럼 나쁘냐? 크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 학교를 미리 하면 좋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고민 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기본 테마는 놔두고 자기가 플러스 알파로 그 학교를 써오겠다고 하면 그건 제가 해줄 용의가 있어요. 첨삭으로. 충분히 해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예 시간을 하루 더 내가지고 와서 한 명 한 명 첨삭해 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가능한데 본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명 한 명 다른 학교를 하는 건 사실 그러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본인 역량에 따라 그 학교를 쓰고 싶다. 그럼 본인이 써오시면 제가 야! 시킨 것도 아닌데 가져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극적 하면서 해줘야지 뭐. 아이씨 이러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러면서도 해주긴 해주겠죠. 그러니까 그 학교를 더 많이 준비하고 싶은 사람은 본인이 역량껏 써오시면 제가 다 봐드리긴 해요. 그걸 충분히 본인이 더 그걸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한테 뭐 문제 뽑아주세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럼 제가 사이트를 알려드려요. 그럼 그 사이트 가서 그냥 문제 뽑아서 하시면 돼요. 됐죠? 또 그것도 좋은 질문이네요. 됐어요? 네. 네. 내가 사팔뛰기인가? 그 종합전형 실생활 있는데 네. 최저 좀 센 대학은 써봐도 돼요? 맞출 때 종합전형이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죠? 당황스럽네요. 낫겠으라고 들었는데 저는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 있겠지만 그거는 저의 영역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월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하는 건 사실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는 여기 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너 원하는 만큼 하세요. 됐어. 아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거 없어요. 그냥 딱 얘기했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더니 다 알아들었어. 그래서 자기가 뭐 틀린지 다 알아. 그래서 앉아가지고 너 이거 잘못했어. 오케이. 그리고 가면 5분이면 끝날 수도 있고요. 앉아갖고 더 궁금한 게 많으면 이것저것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인당 얼마 뭐 이렇게 정하기는 좀 그런데 보통은 10분이면 정말 막 둘이 앉아갖고 춤추고 끝날 만큼 시간이 긴 거예요. 첨삭 시간이. 물론 좀 더 달라면 더 줄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10시 이후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카톡으로 선생님 전화합시다. 전화해서 야, 이게 뭐냐? 그러면 빙 씨가 그것도 모르냐? 그래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저는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존재예요. 상관없습니다. 됐죠? 또 네. 이거 봐. 벌써 3월하고 지금 질문이 다르죠? 3월에 1명? 2명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정말 이 인간의 욕망은 그렇군요. 너밖에 없어, 듣는 사람이. 시즌 1, 2에도 논술을 이거 했잖아요. 네. 지금 아예 한 번도 안 해보고 네. 처음에 친구들도 지금 가면 네. 좀 따라잡을 수 있어요. 진도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진도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다 일단락 됐어요. 유형학습이 거의 끝났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는, 사실은 유형학습이지만 실전 이제 학교별로 이제 유형학습이 진행되는 거니 사실은 앞에 있는 얘기를 들어야만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겸사겸사 한다고 했으니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뭐 수학이나 이런 진도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 단계적으로 이걸 안 들었으니 이게 불가능하다 그렇지는 않아요. 아예 기초도 없는 사람을 지금 해도 괜찮아요. 아까 얘기한데 도대체 그 기초가 뭐냐는 거예요. 그 기초라고 하는 건 자기 역량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들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유형학습은요. 지금 앉아갖고 20분 만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한 건 사실 연습인 거지. 근데 그 연습을 안 한 거지.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개의 유형을 이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분, 20분 안에 다 끝나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다. 또 야, 나 어디 가야 되거든? 수업 구성은 어떻게 돼요? 수업 구성이요? 3시간인데 1시간 반 정도 수업하고 1시간 반은 글쓰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에 웬만하면 다 끝내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글도 쓰고 가는 거고요. 1시간 반 동안 제가 보기에는 2학교 정도 해제를 하면서 유형학습도 같이 할 것 같아요. 됐어요? 오케이. 소연이. 수평 기준으로 학교 정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전에 1차 때 보고하면은 학교 미리 정해야 되잖아요. 네. 아니 9평 보고도 정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9평만 보진 않고요. 6평, 9평 같이 봅니다. 추세. 근데 사실은 9평이 아까 제가 맥스라고 했잖아요. 사실은 수능은 6평하고 제일 비슷해요. 역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개별자들이다. 이런 구조에 침식당하면 안 된다. 그러지 말라고. 지금 열심히 했으면 구평이 잘 보겠지. 어? 나 이제 불안해 죽겠어. 뭐 이러면서. 잘 볼 수 있어요. 인생은 불확실한 거예요. 나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에 찌들면 안 돼요. 짓눌리면 안 돼요. 자신을 믿어야지. 또 괜찮아. 질문해도 돼. 다 나왔어요? 다 했어? 더 없죠? 마지막 한 명만 더 받을게. 없어? 오케이. 수고하셨고요. 그런 시간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건승하십시오. 끝.